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생생로펌 코너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상가 건물에 대한 권리금 요즘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법률 어렵죠. 하지만 알면 도움이 되고 상식이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생생로펌 2015년 봄 개편으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상가 건물에 관련해서요. 네. 권리금이나 자기가 지급을 했었던 보증금 반환 같은 거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네. 가수 싸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권리금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남동에 좀 유명한 카페 거리에 있는 카페라는 점에서 네. 일반인들의 이목을 좀 많이 끌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국회의원 등 의원분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욱 유명해진 아마 그러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명도를 집행을 적법하게 하려다가 네. 세입자하고 충돌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적법한 명도라고 보입니다만은 싸이 건물에 입점했었던 네. 고급 카페의 주인께서 조금 대처가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제가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명도가 네네. 어떤 걸 명도라고 하나요? 명도는요. 예. 어떤 건물이 이제 상인께서 예. 점포로 빌려 쓰시다가 네. 기간이 종료했을 때요. 그 건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나오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것은 명도는 아주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또 아무래도 싸이라는 유명인의 건물이다 보니까 좀 네.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이 네네. 나가면서 돌려받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이분의 경우에는 세입자, 예. 일단 아직은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카페가 이제 영화에도 나왔던 유명한 장소인 걸로 봤을 때요. 네. 굉장히 면적도 넓고 고급 인테리어를 하셨던 걸로 일단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 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셨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보증금하고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4억 원을 넘으면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다만 총 보증금이 4억 원이 넘더라도요. 건물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5년 동안의 사용 기간이 보장되게 돼 있는데요. 네. 아까 같은 카페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점한 이후에 2012년에 건물주가 이제 싸이로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5년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카페 주인께서는 5년을 일단 보장받고 싶어서 명도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예. 하지만은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법률이 정한 최대 기간이 5년인데요. 네. 그 5년은 좋게 사용하신 상태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네. 이렇게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네. 세입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 이런 거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건물이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 모든 그 점포주분들을 예. 다 보호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건 되는데요. 아니군요. 예. 네, 원래 그 법률의 취지 자체가요. 네. 그 거액 보증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을 내실 수 있는 점포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세입자의 대항력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대항력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네, 그 좀 용어 자체가 좀 약간 예.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전 건물주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나는 사용 기간이 총 5년인데 보장받고 싶다.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을 매수한 사람 당신이 나한테 반환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시려면요. 첫 번째는 점포를 건네받으시고 그 주소지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되시고요. 네. 거기다가 그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예. 그러려면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그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요. 확정일자는 다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보통은 대부분은 대항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교적 적은 그 보증금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네. 그 법률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그다음에 광역시나 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이런 커다란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으로 보호를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죠. 예. 근데 권리금 같은 경우에 진짜 이게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는데 네네. 법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권리금은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받고 하시는 돈이면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 반대로 현 제도화에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 그거는 아마도 그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신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받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건물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은 그러한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세입자가요. 네. 그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보장해 준다. 만약에 그렇게 건물주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손해배상을까지 해주게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근데 그게 또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예. 또 다른 면에서는 임대인의 희생을 이제 그만큼 그 요구한다는 측면에서요. 조금 걱정되는 면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예. 세입자를 이제 기간이 종료했으니까요. 네.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제 자기가 직접 점포를 운영한다든지 네. 일정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할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그대로 그 장소를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임대인의 어떤 그 선택의 자유가 좀 희생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러면은 이게 그냥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계류 중인 거군요. 네네, 상정만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정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아까 거액 보증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액인 경우에는 이게 보호를 못 받는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지역인데 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 점포다. 네. 그럴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실 때요,
전세권을 등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처음에 왜냐하면요. 계약할 때요. 예. 네네, 계약하실 때요. 네. 전세권이라는 거는 등기부상에 전세 금액하고 기간이 기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우선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라고 네네. 건물주인한테 요구를 하는 게 거액의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건물주인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은요. 네. 임차인으로부터도 이제 정말 그 임대인이 건물주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권리를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건물주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제일 큰 거는요. 첫 번째는 임차료. 네. 그러니까 그 임차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간이 종료했을 때 예. 세입자가 그러니까 나가주는 것. 요 두 가지를 보장받는 게 임대인의 입장에서,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예. 아마 임대인의 입장에서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번째 점, 매월 받는 월세가 또박또박 들어오지 않게 되면요. 예. 2개월이 연체되면은 법적으로도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특별히 더 안전장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점, 예.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입자가 안 나간다. 네. 이러면은 속된 말로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예. 계약하실 때, 예. 최초에 계약하실 때 제소전 화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예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네. 요거는 완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네. 두 분이 합의하에 알겠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예. 법원에 가서 네. 받아놓으시는 판결과 유사한 것입니다. 네. 요거를 미리 받아놓으시면요. 네. 나중에 이제 세입자께서 부당하게 명도를 거절할 때 알겠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강제 집행을 하시는 게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법률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김윤경의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봄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저는 재정이 엄마 김다희라고 합니다. 따라할 수 없는 그 살인 미소라고 할까. 저는 우리 재정이 미소 볼 때마다 행복하고 피로감도 다 사라지고 그래요.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여러분의 행복을 듣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행복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불편해.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두 번째 시간을 곧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DJ 마세라티.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린. 5월 분양 개시. 전화 1544-6500. 한화건설.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생생경제 2015년 봄 개편 특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권태신 원장님은요. 정말 정통 관료십니다. 재정경제부 차관 지내셨고요. 또 OECD 대표부 대사 지내셨고 국무총리 실장까지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관에서는 정말 높은 자리까지 다 오르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뵈면 바로 여쭤봐야지 생각을 했던 게 엔화. 예, 요즘 너무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일본은 즐거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국제금융국장도 하고 네. 국제담당 차관바도 해서 환율을 담당을 했는데 네. 이 환율이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는데 네. 일본은 일본 경제를 살리려고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돈을 무한정 풀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되는데 우리는 엔화를 직접 거래하는 시장은 없고 저기 엔화 환율은 재정 환율이라 그래서 그렇죠. 달러 엔 환율, 네. 달러 원화 환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작년까지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그렇게 약세가 많이 안 되는데 일본은 약세가 엄청 되기 때문에 네. 원엔을 볼 때는 900원 밑으로 지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떨어졌고요. 떨어졌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 하고 우리가 한 50% 정도 수출 품목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네.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핸드폰, 현대차 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일본하고 수출 경쟁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더욱이 더 지금 옛날에도 9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높았는데 네. 2003년 대비 2013년 10년 동안에 예. 우리가 중국보다 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든지 생산량이 떨어진 이쪽 분야가 네. 스마트폰, 자동차, 예. 조선, 석유화학, 예. 정유, 철강 모두 다 중국한테 지금 매출량이라든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저렇게 이제 예. 엔화가 약세가 돼서 경쟁력이 생기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예. 중국은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00원대 진입했는데 뭐 800원대도 무너지고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800원대는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예, 심리적인 좀 마지노로는 800원. 그렇죠. 예. 근데 이 주식 시장이나 이 환율 시장을 보면은 네. 이론상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수요나 공급에 환율이 올라갈 거다, 환율이 내려갈 거다 생각을 하면은 네. 투기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화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엔화를 막 사놓으려고 하고 네. 원화는 빨리 팔려고 하고 예. 하니까 이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이 늘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실제 균형 환율보다 예. 더 지나치게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이 떨어지는 것은
뭐 아베 정권이 뭐 그냥 찍어서 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도 많이 내렸고요. 또 양적 완화를 우리가 뭐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예. 우선 이 몸이 안 좋을 때는 감기약이나 또 이 혈당 주사나 뭐 링겔이나 맞아서 잠시 좋게는 할 수 있지만은 네. 근본적으로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하려면 담배를 끊고 술을 절약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힘들더라도. 네. 그런 거를 우리가 했어야죠. 지금 우리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은 하고 있고 예. 10년, 30년 전에 우리하고 비슷했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규제 완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외국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금액보다 3배나 많습니다. 네. 그 말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규제가 많아서요. 규제가 많고 임금이 비싸고 예. 노사가 분규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없는 과잉 규제 네. 수도권에는 공장 증설도 못하고 회사도 못 만들고 하는 그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수도권에 공장이나 회사 외국 기업 못 들어오게 하면은 지방으로 안 가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해외로 갑니다. 네, 그게 또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아까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은데다가 또 수도권 규제까지 있으니까 공장이나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안 온단 말이죠. 네. 그런 외국에 없는 그런 과다한 규제, 수도권 규제, 또 대기업은 서비스 산업 진출 못한다든지 이런 대기업 규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심한 환경 규제, 네. 노동 규제. 예. 이 세계 경쟁력 평가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예.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제네바에 있는 네. 세계 경쟁력 경제 포럼 거기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44개국 중 26등인데 네. 노사관계 협력은 132등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낮네요. 예.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오죠. 네. 기업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이런 측면에 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의 해결 방법은 힘들더라도 기득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규제를 완화를 하고 네. 노동시장하고 공공부문하고 이런 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기치로 내걸기는 했죠. 예.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죠. 반면에 일본 같은 나라는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 정부를 예로 들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베 정권이 한다고 한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뭐 돈 찍어서 풀겠다는 것도 하고 그다음 뭐 소비세도 일단 올려가지고 충격도 약간 좀 받기도 했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일본 경제 사는 거는 돈 푸는 것에 힘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규제보다도? 규제 그렇죠. 완화보다? 예. 일본의 아베가 20년 동안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한테 전권을 달라. 네. 그래서 나한테는 세 개의 화살이 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재정 정책을 해서 돈을 국가에서 적자를 내더라도 네. 돈을 많이 풀겠다. 둘째는 가토라는 그 중앙은행 총재를 예. 구로다라는 중앙은행 예. 총재를 제가 잘 압니다. 그분 예. 여러 번 만났고 ADB 네. 총재도 했고 예. 옛날에 국제금융국장도 할 때도 만났는데 예. 그분을 중앙은행 일본은행 총재를 불러서 돈을 무한정 풀겠다. 예. 두 번째 화살이죠. 네. 세 번째 화살은 이제 일본 산업이 경쟁력이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렇죠. 개혁. 근데 예. 이제 그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그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네. 있는 능력 없는 근로자를 잘라야 되고 또 망하는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되고 네. 이런 구조조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찰필 뒤로 미루는데 일본은 그래도 이 TPP와 관련해서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일부 했고. 그런가요? 또 예. 이 재정 강화를 위해서 방금 얘기하신 소비세 같은 것도 네. 일부 했고 하니까 예. 세 번째 구조조정이라는 화살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 경제는 많이 살아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 대통령께서 네. 끝장 토론한다고 작년에 토론을 했는데 네. 규제 완화하겠다고. 그렇죠. 실제상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가요? 네. 예. 금년에 들어서 또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 하반기에 이 노동 분야 구조조정, 네. 공공부문 구조조정, 금융, 교육 구조조정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4대 부문 개혁이 다 꽉 막혀 있는 것이 우리 체력을 키우지 못한 게 지금 근본적인 이유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근데 정부가 뭔가 노력은 하는 게 없진 않아요. 그래서 뭐 부양책도 일부 썼고요. 뭐 재정 같은 경우에도 썼고 금리도 내렸고 그랬는데도 올해 지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내렸고요. 3.1로 내렸고 IMF도 우리 보면서 내렸고요. 아마 KDI나 민간연구소도 다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양책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 경제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게 있고 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세가 당초보다 낮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고 네. 그리고 우리 수출의 25%를 하는 중국이 과거에는 10% 이상 성장을 35년간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7%를 하다가 지금 7%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바로 직격탄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워낙 낮고 네. 또 금리도 낮고 재정 지출도 하고 해서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회복세가 네. 당초 예상보다 낮다. 예. 우리 수출 주요 대상국인 중국의 회복 예. 속도가 늦다. 네. 그다음에 한국의 구조조정이나 뭐 이렇게 생산성 향상하는 노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3.8% 성장할 거라고 많은 기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3.1까지 내렸어요. 3.1%까지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원장님도 3%대 초반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연구원은 작년에는 금년이 3.7%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세계 경제 회복세, 중국 경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네. 지연 뭐 이런 또 작년은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소비를 안 했습니다. 일부 소비하는 사람들도 국내에서 야단 먹을까 봐 다 해외로 가서 해외로. 골프 치고 놀러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랬는데 금년에는 또 성완종 씨 사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국회고 뭐고 지금 정치권이고 네.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릴까 생각은 안 하고 경제가 뒷전. 예.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서로의 흠집을 내느냐 그것만 싸우고 앉았으니까 네. 지금이 우리나라의 가장 이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제일 좋은 해입니다. 시기, 예. 왜냐하면은 내년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가 그렇죠. 있죠. 예. 내후년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네. 있으면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치권에서 아무런 법안도 못 만들고 정부가 행정부가 뭐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데 이 또 성완종 사건 때문에 네. 앞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싸우고 이러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는 게 아닌가 심히 네.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하셨는데 작년 말에 원장님이 표현하신 거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위기고 고장난 자동차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덜덜거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차를 고치고 가야지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위기론을 펴셨는데 지금도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도 고쳐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은 네. 같은 밥을 먹더라도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듯이 네. 자동차도 엔진이 좋으면 같은 휘발유를 집어넣어도 멀리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사회 각 분야에 규제가 많고 또 이 각자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이러고 하니까 자동차로 보면은 이 피스톤하고 엔진하고 유격이 있고 뭐 전부가 나사가 풀어져 있고 그러니까 네. 기름은 많이 부는데도 속도가 안 나고 거리가 못 네.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규제 개혁, 네. 그다음에 각 분야에 필요한 구조 조정, 네. 이런 근본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뭐 엔저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 더 힘든 그런 대외 변수고 중국 리스크도 사실은 그래요. 성장률 뭐 우리가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은 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는 노사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WEF에서 한국 예. 국가 경쟁력은 26인데 노사관계 협력은 132위라고 예. 했잖아요. 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는 임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노사관계가 문제가 큽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에 일하는 사람이 한 2,500만 명 되고 그중에 자영업자가 한 800만 명 되고 네. 근로자가 1,850만 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대기업 또 금융기관, 공기업 네. 노조 사람이 7%입니다. 나머지 93%는 하청업체라든지 또 영세기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7% 되는 사람들이 연봉 9천만 원 1억을 받으면서 자기 이익만 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하청기업의 물건을 값을 깎는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가기 때문에 예. 이 나머지 93%의 근로자들이 전부 힘듭니다. 근데 이 7%의 대기업, 민주노총, 네. 한국노총 이 사람들은 예. 사실상 노동 귀족이 돼가지고 이 양반들은 월급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예. 사실은 93% 이익보다 기득권을 가진 7%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동계를 대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해결이 안 되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우리 기업은 해외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은 예. 현재 있는 근로자도 힘들지만은 매년 40만씩 50만씩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 중에 상당수가 취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소득을 올리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래서 좀 성장을 도모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 뭐 최경환 부총리도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소득주도의 성장론보다 권태신 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노사 간의 어떤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성장을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그렇죠.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건 정통 경제학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정통 경제학은 성장이 되면 저절로 소득이 올라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하자, 일하자 그래가지고 막 연율로 10%씩 몇십 년을 성장을 하니까 네. 이 우리나라의 빈곤층도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옛날엔 집도 못 사는데 몇 년 일해서 집도 사고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예. 다른데 네. 문제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일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네. 기업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네 돈을 근로자들한테 예. 줘라 예. 이런 얘기인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이 가계소득은 31%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계소득 안에 근로소득은 31% 올라갔는데 네. 자영업자 소득은 19%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소득이 부족한 거는 임금이 짝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힘이 든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예. 둘째는 이 돈을 벌지도 않는데 소득을 올리라 그래서 임금을 많이 줘버리면은 예. 그 회사는 망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도 지금 그렇게 임금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줘도 됩니다. 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하니까 돈이 엄청 풀려져 있고 또 연저가 되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예.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미국은 수출의 의존도가 12%, 네. 일본은 16%인데 우리는 5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예. 올리면은 우리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비싸질 수 있다. 수출이 안 돼요. 예. 안 되면 점점 기업이 규모를 줄이니까 근로자도 점점 줄여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정 안 되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고 예.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하려다가 나라가 망하는 꼴이 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는 노사 문제와 또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개혁
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을 방안으로 좀 내놓으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봄 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살아라 경제. 오늘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님과 대담을 가졌고요. 내일은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과 함께 한국경제 상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가오는 여름, 에어컨이 2개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전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